어제 우리가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얘기를 좀 했죠.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층화 표본 추출하고 군집 표본 추출이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표본 추출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표본 프레임이 뭐라고 했었죠? 표본 프레임. 표본 프레임이 뭔가요? 표본 프레임이 조사 대상자들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보면 과거의 전화번호부 내지 주소록 뭐 이런 게 표본 프레임이 되는데, 조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층화 표본 추출과 군집 표본 추출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군집 표본 추출은 표본 프레임이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있죠. 자, 표본 프레임 구성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카톨릭 신자 리스트 아니면 불교 신자 리스트, 이거 쉽게 구성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한국의 종교와 관련된 어떤 태도라든가 뭐 신념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하려면 정확하게 샘플을 뽑으려면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을 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층화 표본 추출이나 군집 표본 추출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층화 표본 추출보다는 표본 프레임을 구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성당이 있다. 전국에 성당이 있는데 성당 이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당 이름이 있으면 그 중에서 성당을 10개를 표본 추출하는 거예요. 성당을 10개를 추출하면 그 10개 성당이 이제 추출되면 그 중에서 이제 10개에 대해서 전부 다 가서 신도들한테 어떤 의식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많다 그러면 신도가 각 성당 추출된 성당별로 예를 들어 50명이나 100명씩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 방법이 군집 표본 추출이라는 겁니다. 표본 프레임을 구성하기가 아주 어렵거나 아예 그 리스트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군집 표본 추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여기 좀 붙여놨어요, 한 장. 이 파일을 다시 올릴 텐데, 지금 우리가 층화 표본 추출, 군집 표본 추출을 더 추가적으로 알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마케팅 시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표본 추출 방법에 있어서 확률적 표본 추출과 비확률적 표본 추출에 대해서 한글 파일이 길지가 않아요. 2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거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씩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 표본 추출에 또 한 가지 방법이 계통적 추출 방법이 있고, 또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 중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짧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요즘 한국의 사회복지 문제가 굉장히 날카롭게 대두가 되고 있고, 지금 국회에 오늘 법률이 통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우울한 소식들이 좀 있죠, 가끔. 송파, 세모녀, 그 법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 여야가 유일하게 지금 합의 본 거는 그거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첨예하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노숙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노숙자가 됐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노숙인의 그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역하고 이런 데 가서 그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노숙인한테 가서 제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노숙인에 대해서 좀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협조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엄청 욕을 듣겠죠. 살기도 힘든데 그 설문조사 하러 왔다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좀 하러 왔다. 우리가 기존에 방법들이 있었죠. 뭐 좋은 설명을 해서 인덱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왔고 응해주면 뭐 식사 비용을 좀 드리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꺼리죠. 노출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고 방법이 있어요. 뭐냐? 비확률적 표본 조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옆에 가서 신문지를 까는 거예요. 같이. 신문지를 깔고 3일이 됐던 4일이 됐던 거기서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가요? 동료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같이 옆에 있으면.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나는 뭐 왕십리에서 왔다. 원래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었는데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알고 해서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샘플이 완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조금 알았는데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 뭔가요? 눈덩이 여러분 굴리면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출 방법을 눈덩이 추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노볼 샘플링 메서드죠.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죠. 예를 들어 희귀병 같은 거를 앓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뭘 조사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지금 심신이 고달픈데 그런 사람한테 조사를 한다 그러면. 자,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글 파일로 붙여 놓을 테니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걸 좀 느껴보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거는 2학년인 경우는 2학년 2학기의 확률과 통계에 좀 나옵니다. 이게 다시. 자, 우리가 측정 도구와 관련해서 조사 설계에 있어서 측정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설문지예요. 설문지. 근데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설문지를 구성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설문지가 구성됐다는 거는 내가 흥미있거나 뭐 그런 연구 문제가 이미 완성됐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서 가설이라는 거, 잠정적인 해답에 대한 가설이라는 게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확률적 표본 추출이냐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이냐 확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설문지로 하는 게 나온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측정 항목들이 다 완성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설문지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옆에 사람 몇 개 잘한 것 갖다가 베껴서 하게 되면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나의 연구 문제 가설의 바탕을 두고서 이게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건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렵거나 불필요한 질문이 없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봐도 뭐 불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고 하루에 배변을 몇 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배변을 몇 번 보세요 하면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질문이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는 좀 모호한 질문이에요. 모호한 질문. 자, 적절한 질문 형태 결정과 관련해서 이런 선택형이 있어요. 선택형은 쉽죠. 선택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 항목에 없는 경우가 있을 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쉬워요. 근데 이렇게 개방형 질문이 있어요. 귀하의 의견이 어떠냐. 소위 말해서 주관식 형태의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 각자가 대답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은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설문지를 100장 정도 받았다 그러면 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견이 어떻게 나올까요? 의견이. 비슷한 의견도 있지만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오겠죠. 이거는 질문지를 받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분석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이건 어떤가요? 받으면 1번부터 5번이기 때문에 1번 응답한 사람 몇 명, 2번 응답한 사람 몇 명 이렇게 나중에 분석할 때 굉장히 쉽게 분석할 수가 있죠. 자, 약간씩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문지 받았는데 초반에 어려운 질문 나오면 어떤가요? 하기 싫죠? 그래서 초반에는 좀 쉬운 질문 하고 봤더니만 후반부 가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그냥 하자. 그래서 해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처음 서두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건성으로 하거나 비워놓는다는 거죠. 칸을. 그렇게 되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 인구 통계 같은 거. 여러분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직업은 어떻고 만약에 직장인이나 성인이라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성인이라 그러면 연소득은 얼마 정도 되세요? 이런 거 개인적인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통계 처리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그런 항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응답을 잘 안 하거나 부정확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유형을 해야 되고, 자, 이 질문의 유형은 우리가 선택형이냐 개방형 질문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보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이거. 리커트 척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여러분 강의 평가할 때 1점부터 5점 척도 사용하죠. 그 리커트 척도예요, 그게. 근데 5점 척도만 있는 게 아니라 7점 척도, 뭐 4점 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5점 척도 내지 요즘은 7점 척도도 많이 써요. 자, 이런 게 있고 여러분 한양대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한테 채워넣기 식으로 뭐 이렇게 주는 경우 있죠. 뭐가 있나요? 이런 거 있죠. 단어 연상형. 다음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예를 들어 한양대 야구부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뭐가 제일 생각나나요? 예? 천보성 감독 생각나나요? 그럼 되게 야구 매니아인데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그런데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그렇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온 게 박찬호. 그 다음에 지금 현역 프로 감독들 중에 제일 많죠. 여기 출신이. 이만수, 김시진, 유중일. 자, 이런 거 뭐 있죠. 이렇게 연상되는 거. 참고로 저는 야구 얘기만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1982년 프로야구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갑론을박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단어 연상형. 그 다음에 문장 완성형이 있습니다.
디오스 냉장고의 개선 사항은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림 주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입관을 가질 때 이거 설문지 하면 뭐 1점부터 5점까지 그냥 체크하는 게 설문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는 형태만 봐도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될 수 있죠. 자, 자료 수집이 이제 끝났어요. 설문지를 했던 뭐 인터뷰를 했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은 이 분석 기법이 뭐라는 정도의 개념만 알면 돼요. 개념만. 마케팅에서 여기서는. 이거 통계 분석할 때 다 공부를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회귀 분석이 있어요. 둘 이상의 독립 변수가 하나의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뭐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거 뭐라고 하나요? 이 1차 방정식인가요? 1차 방정식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x가 변하면 y가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독립변수일까요? 이게 독립변수일까요? 이게 독립변수죠. 예를 들어 SKT 이동통신에서 잘생겼다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배우들 예전에는 원톱을 썼는데 투톱 체제죠. 지금 투톱 체제를 한 게 뭘까요? 광고 모델을 원톱보다는 투톱 모델을 세웠을 때 광고 효과가 더 증가할 거다, 이런 가정하에 했겠죠.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남성, 여성의 원톱을 2명을 세우게 되면 광고 모델을 그렇게 세우면 광고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광고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그럴 거냐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서 그게 통계적으로 정말로 X라는 변수가 Y라는 변수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자, 광고 효과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광고 모델뿐만 아니라 광고 회사를 누구를 할 거냐, 광고 회사를 어떤 광고 회사를 할 거냐, 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귀 분석에서는 둘 이상의 독립 변수가 광고 모델, 광고 회사, 뭐 기타 등등 하나의 종속 변수, 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자, 두 개 다 영향을 예를 들어 미쳐요.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라고 알고 있는 B가 더 영향이 셀 거냐, C가 더 영향이 셀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추정을 해봤더니만 추정치. 광고 모델이 주는 B1이라는 게 이만큼 영향을 주고, 광고 회사가 주는 영향이 1.5다. 뭐 어떤 게 더 이 광고 효과에 영향을 더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죠, 요거. 자, 우리가 투톱 모델을 세워봤는데 과연 이럴 것이냐를 추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이런 거예요.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해요, 보면.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광고 모델을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광고 효과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걸 검증해 볼 수가 있죠. 광고 모델을 누굴 쓰냐가 광고 효과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상관관계가 발견됐어요. 두 변수 간의 연관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라 그랬는데 연관관계가 있을 때 대부분이 이 단계로 넘어가죠. 처음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연관관계가 있더라. 그 다음에 광고 회사를 어떤 회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영향이 있더라. 그렇게 발견됐을 때 이런 회귀 모델을 세워서 분석을 하는 게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자, 이 분산 분석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에 이런 조합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x2라는 변수도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x3라는 독립 변수도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그 변수가 3개 있으면, 독립 변수가 3개 있으면, 여기서는 독립 변수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번 조사하고, 이렇게 한번 조사하고, 이렇게 한번 조사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개그에만 불편한 게 아니라 통계 분석할 때도 이렇게 하면 불편하죠.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분산 분석. 그래서 줄여서 아노바라고 그래요. 아노바. 집단들 간의 특정 변수의 평균값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통계. 자, 여기서 평균값이라는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요. 제가 예를 든 광고 모델이 광고 효과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거냐? 광고 회사가 광고 효과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거냐? 또 기타 판매 조직의 숫자가 광고 효과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을 거냐? 이런 3가지를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관관계 분석을 하려면 3번 해야 돼요. 3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3번 해야 되는데 이 분산 분석은 한 번에 그냥 다 해줘요. 한 번에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그 통계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동안 가르쳤는데 아마 그 2학기에는 변동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변동인지는 몰라요, 저도. 한 치 앞도 모르겠는데 몇 달 후를 알 수가 없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 들어봐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고학년 중에 이거는 들어봤을 거예요. 요인 분석. 근데 이 군집 분석, 결합 분석은 저도 구체적으로 논문에다가 쓰지는 않았어요. 써보진 않았고 이거를 시도하다가 같이 하는 사람이 좀 문제가 생겨갖고 해보진 않았는데 자, 이 결합 분석이 뭐냐 하면 여러분한테 이런 거를 준다고 하죠. 저기 그 매점이 불편해요. 매점이 불편해서 학교에서 매점을 하나 좀 크게 세우려고 해요. 1층은 그 편의점처럼 여러 가지 물품을 파는데 2층은 커피점, 3층은 패스트푸드점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놓으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런 학교가 있죠. 지하 운동장을 다 파서 지하에다가 다 집어넣거나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 서쪽으로 가면 그 학교가 하고 있는데 거기 뭐 전기가 나가서 요번에 뭐 좀 고생을 했다 그러던데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대 중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마음대로 지으면은 여러분 불만이 생기겠죠. 그런 어떤 3층의 어떤 그 약간 편의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한테 종이를 30장을 준다고 생각해 보죠. 각각
100명을 한양대의 대표 학생들 100명한테 30장의 종이를 똑같이 줘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 학교 안에 어떤 장소 부분에 세웠으면 좋겠냐?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한 세 군데를 대상 후보지로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중에 제일 선호하는 데다가 점수를 부여해 보라는 거죠. 10점부터 1점까지. 자, 종이를 줘갖고 점수 부여한 거를 넣어요. 함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품목을 어떤 걸 구성하면 좋겠냐. 나는 미용실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 여대처럼. 미용실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항목에 대해서 나머지 10장의 종이 중에서 10점 만점으로 해갖고 함에다가 넣어요. 자기의 그 선호를. 또 나머지 마지막 그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 카드죠, 카드. 그 중에 이거를 몇 시까지 운영하면 좋겠냐. 뭐 그런 거를 했다고 해보죠. 그렇게 해서 10점을 해서 넣으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이거 결합 분석이에요. 결합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결합 분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잘. 근데 안 쓰면 국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이 쓰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냥 원어를 써요. 컨조인트 분석이라고 해요. 컨조인트 분석. 자, 요 군집 분석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조사 대상자를 묶어서 아까 그 얘기했던 그 군집 추출 방법 있죠. 군집 추출 방법하고 조금 연관이 돼요.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요인 분석은 여러 가지 변수를 유사한 변수들끼리 한 요인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여기 광고 효과와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광고 업계 쪽이나 아니면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회사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광고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당신은 뭐라고 전문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명한테 물어봤어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몇 가지를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 5가지만 얘기해달라. 5가지만 얘기해달라 그래서 5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50가지가 나왔겠죠. 50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는 뭐 중복되는 것들도 있겠죠.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50가지 중에 해봤더니만 중복되는 거를 한 가지로 카운팅 했더니만 10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10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10가지가 제가 10가지를 이제 해봤는데 이건 할 수 있죠. 그냥 눈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10명한테 5가지만 대달라고 해서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하면 10가지가 나왔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인이 될 거냐 말 거냐 요인이 광고 효과의 원인이 될 거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독립변수가 될 만한 후보죠. 후보인데 이게 다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 10가지의 요인을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동원하면 이게 이렇게 묶여져 나와요. 이게 하나의 원인이고 카테고리가 묶여져 나온다는 거죠. 이게 2가지가 또 하나의 원인이고 나머지 또 4가지가 같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요인이 추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출하는 방법을 요인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련성이 높은 것끼리 묶어서 소수의 요인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너 가지로 묶어주게 되면 이런 모델을 만들기가 쉽겠죠. 이런 모델을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인 분석은 회귀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많이 해요, 이거를. 자, 더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별로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마케팅에서 이런 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마케팅 조사의 마지막은 분석까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으면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관계되는 사람한테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들어 본 보고서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레포트라는 거 있죠? 레포트라는 거. 물론 레포트하고 약간 성질이 다르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결국은 잘 요약되고 정리된 보고서가 있어야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PPT 자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유념할 사항들인데, 뭐 이거 구성 요소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구성을 하죠.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인데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목차도 앞에 들어가고 요약 사항 들어가고 뭐 그 결론 부분에 이게 마케팅 때문에 마케팅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발견 사항이 있고 회사가 이런 거를 반영했으면 앞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표라든가 도표가 복잡하다 그러면 본문에다 넣지 말고 부록으로 빼갖고 별첨으로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자, 프레젠테이션 주의사항은 사실은 뭐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었죠. 자, 여러분 뭐 그런 거를 봤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꼭 마케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할 때, 발표를 할 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처음에 마케팅 의사결정 시스템과 관련돼서 그 마케팅 정보 시스템 좀 봤고, 그 두 번째로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기 한 거 중에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없나요? 예. 그러면 뭐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뭐 메일이라든가 그런 걸로 언제든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케팅 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1장, 2장을 좀 더듬어 보면 그 맨 밑에 어떤 기초가 있었고 그 기초 위에 어떤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죠. 주춧돌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틀이 소비자 구매 행동의 이해인데 여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소비재하고 산업재가 있는데 소비재는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개인이 어떤 구매하는 물품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산업재는 뭐냐? 산업을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를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용품 있죠. 사무용품 뭐 우리 회사에 지금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프린터기도 있어야 되고 뭐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업과 기업 간에 구매가 되면 이거를 산업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필요해서 한 대, 두 대 사는 거는 소비재일 수 있지만 어떤 기업의 생산이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물품을 우리가 산업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산업재는 좀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약간 그 지금까지 좀 작은 부분으로 다루어졌어요. 그 소비자 구매 행동과 관련해서 소비재가 어떻게 구매되고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걸로 그 지금까지 많이 다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소비자의 소비재 구매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샘 사례가 나왔는데 한샘 하면은 한번 들어봤죠? 한샘 학원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원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부엌 가구 제조업체가 한샘이에요. 부엌 가구 제조업체. 부엌 가구를 세트 형태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디자인까지 꾸며서 공급하기도 하고 그 부엌에 해당하는 주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방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물품 한두 가지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부엌 가구예요. 부엌 가구. 부엌에 있는 찬장이라든가 수납하는 거라든가 싱크대 쪽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거를 공급하는 그 회사가 한샘인데 이 한샘은 중저가 제품을 주로 공급을 해왔어요. 중저가 제품을. 그럼 고가 제품은 누가 공급했냐? 여기서 나오는 것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이었어요. 수입. 외국의 어떤 메이저 회사들이 거의 다 한국 시장을 부엌 가구 시장의 고급 쪽은 메이저 외국계 회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키친바흐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이거를 그 디자인한 건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실제 제품이 나오기보다 훨씬 전이에요. 자, 중저가 제품에서 성공을 하고 있었어요. 성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기획을 하니까 어떨까요? 반대가 심하죠.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득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여기서 타겟으로 한 거는 한국 여성들이 보면 조금 그 빨리 결혼한 사람들 20대 후반 그 다음에 30대 그때까지 어떤가요? 또 맞벌이 많죠.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부엌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식사를 빨리 하고 뭐 이렇게 가고 설거지하고 이런 어떤 장소로 인식이 되어 왔나요? 불편한 장소죠. 불편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장소라는 거. 그래서 부엌을 예쁘게 꾸민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쁘기 때문에. 20대, 30대의 주부들은. 근데 40대 정도가 되면 조금 그 자녀가 있으면 좀 크고 기업에 계속 근무를 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20대, 30대는 전세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다가 40대 정도가 되면 자기 집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주위를 돌아보게 되죠. 주위를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SNS도 보면 밴드라든가 페이스북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30대 후반 40대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바쁘게 살다가 주위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막 밴드 많이 하고 페이스북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욕할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타겟이 40평대 아파트예요. 30평대는 좀 규모가 그래도 부엌을 어떤 독자적으로 이렇게 꾸미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뭔가 고급을 지향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타겟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뭔가요 이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지난 시간에 봤죠? 월요일 날. 뭐였나요? 포커스. 초점 면접법 뭐 이런 거 봤죠? 6명에서 12명 정도의 어떤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사회자가 어떤 주제를 주고 토론을 하게 하죠. 그런 방법이 FGI인데 이런 거를 했는데 이거는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이런 거. 얘들이 컨셉으로 잡은 거는 기존에 있던 건가요? 없던 건가요? 기존에 한국 업체가 시도하지 않은 거잖아요. FGI가 의미가 있지만 잘못하면 탁상 공론이 될 수가 있죠. 여기 FGI만으로는. 그래서 플러스에서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것 중에 관찰법이라는 게 있었죠. 관찰법. 인적 관찰이냐, 기계를 이용해서 눈동자가 어디로 돌아가고 뭐 사진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하냐, 맥박이 어느 정도 뛰냐, 몸에서 열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되냐, 속일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관찰을 했어요. 주부가 부엌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전 과정을 동의를 구해서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부엌에서 뭐 어떤 그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몇 타겟을 정해서 실제로 부엌에 가서 부엌에 어떤 물품들이 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면 자, 여기 타겟이 좀 고급이죠. 저도 이런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데 살 수가 있을 뻔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살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런 집들 가면 대부분이 수입품이에요. 수입품인데 한국 부엌하고 서양 부엌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한국의 요리 특성은 물의 요리예요. 물의 요리. 물의 요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서양 요리는 불의 요리잖아요. 불의 요리. 주로 불에다가 굽는데 한국의 요리도 불에 끓이죠. 굽는 게 아니라 끓이는 요리가 많죠. 끓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그건 이제 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생선을 넣어서 끓일 때 어떻게 하나요? 물에 잘 씻고 채소 다듬어서 채소 잘 씻어서 다듬죠. 그렇게 해서 다 냄비에다가 다 넣죠. 그리고 물을 해서 끓이죠. 그래서 한국 요리의 전통적인 요리 대부분이 갈비탕, 수제비탕, 칼국수, 라면 아니고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전부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의 요리예요. 물의 요리 기본적으로. 서양 요리는 불의 요리예요. 주로 고기 종류가 많죠. 오븐이 그래서 그 서양 집에 가보면 큰 오븐이 있어요. 항상 오븐이 있죠. 자, 한국도 요즘 뭐 오븐이 많이 있는데 오븐이 한국에는 잘 사용 안 하죠. 구석에 특별한 뭐 손님이 많이 온다거나 그럴 때 가끔 쓰지 전반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관찰을 해본 거예요. 관찰을. 주방 용품이 뭐가 있냐. 달라요. 서양 요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열어보면 와이어 형태로 많이 돼 있어요. 와이어 형태. 와이어 형태가 뭔가요? 철사라든가 이런 쇠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턱턱 올려놓죠. 다. 근데 한국의 주방 기구가 어떻게 돼 있나요? 냄비라든가 소치라든가 채라든가 이런 게 뭐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와이어 형태로 수납 공간이 돼 있으면 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싱크대에 가면 우리나라는 밥그릇부터 이렇게 켠켠이 있는 게 뭔가요? 물이 떨어져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다 마르면 잘 안 쓰는 거를 찬장에 넣죠. 서양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모르고서 이런 걸 컨셉만으로 전문가들 불러서 탁상 공론만 해갖고는 이게 방향이 엉뚱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제가 관찰이잖아요. 관찰. 주제가 관찰이에요. 관찰을 통해서 이런 특징들을 잡아내서 해서 거의 대부분이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는 좀 고급 주방을 뚫고 들어갔다는 거죠. 뚫고 들어갔는데 이름도 좀 럭셔리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키친바흐예요. 키친바흐.
한국에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를 설문조사하면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가 항상 들어가잖아요. 바흐 하니까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 외국계 럭셔리 브랜드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네임 정할 때도 조금 이런 게 고려가 됐다는 거예요. 자, 약간 지루하긴 한데 제가 나중에 물품을 좀 가져올게요. 물품을. 견물 생심이 아니라 봐야 뭐 좀 느낌이 있잖아요. 라면부터 생수하고 이런 걸 좀 들고 올 테니까 약간 돈이 소요되긴 하지만 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그거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소비자 구매 행동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거는 구매 행동의 유형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보니까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놨어요. 4가지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차차 상세하게는 다음 주에 이제 볼 텐데, 고관여 구매 행동과 저관여 구매 행동이에요. 고관여는 뭔가요? 고관여. 고관여가 뭐죠? 관여가 많다, 이게 뭔가요? 관여가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 많고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거죠. 저관여는 뭔가요? 시간과 노력을 별로 안 들이고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냉장고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사나요? 냉장고가 요즘 비싸죠. 대충 안 사죠. 어떻게 하나요? 1차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일단 검색 많이 하죠. 검색 많이 하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냉장고를 하나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여러분이 검색 대신 해줄 수도 있죠. 어머니 입장에서 어떤가요? 자식한테 이제 검색 좀 하라 그래서 보니까 뭐 LG는 이런 게 좋고 삼성은 이런 게 좋고 또 뭐 조금 싼 거 사려면 뭐 어떤 게 또 좋다, 이렇게 서너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그거를 전적으로 믿고서 사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가요? 자기가 아는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또 물어보죠. 물어보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둬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사게 되면 냉장고 10년 이상 써요. 저희 집에 냉장고가 굉장히 낡아서 15년 됐는데 문이 잘 안 닫혀요. 문이 잘 안 닫히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떤가요? 문이 잘 안 닫히면 2번, 3번 꽉 닫죠. 꽉. 그냥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안 하고 그냥 꽉 닫죠. 그렇게 사용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하죠. 그래서 중고나라에 가서 샀어요, 하나.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사 가는 사람들 있죠. 그거를 6개월 동안 궁리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대답을 하면 안 되니까 영혼이 있는 듯하게 대답을 계속 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판단을 하고 하나를 사서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하려는 게 포인트가 뭐냐 하면, 냉장고, TV 이런 거 보통 5년 이상 쓰죠. 아무리 안 써도. 자, 그거 하나 살 때 어떤가요? 신경 상당히 많이 써요. 고관여예요, 고관여. 여러분 중에 라면 하나 사야 되는데, 라면 5개가 한 봉지인가요? 사야 되는데 2시간 이상 고민하는 사람 있나요? 2시간 이상 난 라면을 뭘 살까 고민한다. 잘 없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좀 에스컬레이션 돼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몰라요. 그런 거는 저관여예요, 저관여. 자, 껌 한 통 사는데, 껌을 한 통 사는데 한 30분씩 고민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 안 해요. 예전에 내가 뭐 샀더라, 이 정도 생각하죠.
아니면 어제 보니까 껌 광고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사서 구매해보고 싶다. 잠깐 생각하죠. 그런 거는 다 저관여 구매 행동이에요. 근데 제품 형태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요. 두 가지가. 두 가지씩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이걸 좀 잠깐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관여 구매 행동은 이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냉장고, 세탁기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면 가족들한테 이 제품이 좀 문제가 있거나 옆에 보니까 더 좋은 게 있거나 이러면 두고두고 이제 핀잔을 들을 수도 있죠. 자, 뭐 핀잔 듣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개인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자, 여러분 노트북 하나 사는 거 관심 많죠? 그거는 적어도 저관여는 아니에요. 노트북 사고 이런 거.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하죠. 친구 얘기도 들어보고 뭐 온라인에 레이팅되어 있는 평판이라든가 사용한 사람의 리뷰 의견도 좀 참조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 복잡한 구매 행동. 이건 어떨 때 하느냐? 이 고관여 구매 행동 중에 한 타입이에요. 구매에 높은 관여를 보이고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줄을 쳐놓은 거예요. 상표 간에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상표 간에 좀 비싸거나 한번 사용하면 오래 사용하는 경우인데 상표 간에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좀 미비한 경우가 있어요.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그럴 때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정도의 단계를 거치더라는 거예요. 단계가 뭐냐면 제품 지식, 검색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한 주관적인 신념이 형성돼요. 아, 냉장고 저쪽 회사에서 나온 거는 저렇겠구나, 이렇겠구나, 어느 정도 신념이 형성된다는 거죠. 신념이 이제 뭐로 바뀌느냐? 좋아하거나 약간 싫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태도로 바뀌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태도까지 형성이 돼요. 저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거는 이런 거는 정말 색상이라든가 이런 거 멋지구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의 태도가 형성돼요. 그러고 나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보니까 뭐 돈에 여유가 약간 있어요.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약간 비싸더라도 좀 기왕이면은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걸 사자. 근데 한편으로는 주머니 사정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약간 선택을 달리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구매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마케팅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 관리자 내지 마케터라는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마케터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잘 팔 수가 있을까요? 마케터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좋도록. 태도를 싫어하는 요인은 좀 억제하고 좋아하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제품 지식에 근거한 주관적 신념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죠. 상세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없어요. 그냥 가격하고 색상하고 사진만 덩그러니 있다. 실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하죠.
고관여 구매 행동을 고려한 제품 광고 얘인데 이 자동차 광고죠. 자, 자동차 광고에 뭐 전미 안전성 검사를 테스트한 차인가요? 뭐 이런 항목들에 여기 체크를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이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항목들에 대한 정보를 눈에 잘 띄게 모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동차 광고에 잘 생각해 보세요. 탑 모델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잘 있던가요? 자동차 광고에. 잘 없죠? 뭐 빗속을 쫙 하면서 고요하게 이렇게 바퀴 자국이 이렇게 남으면서 가는 거 이런 거 보여주고 그 뭘 의미하는 건가요? 차 안이 정말 내 집처럼 편안하고 조용하고 바깥에 소리가 뭐 잡음이 막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고 코너링 하는 거 이렇게 멋지게 코너링 하는 거 이런 거 보여주죠. 자, 안전하게 코너링 하는 거 이런 거 보여주고 또 이런 정보를 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게 신념이라든가 태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고를 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 고관여 구매 행동만 보고 얘기를 끝낼 텐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거는 앞에 거하고 비슷해요. 비교적 관여도가 높아요. 제품 가격이 비싸요. 여러분 비싼 제품 살 때는 사람이 신중해지죠. 자주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자주 구매하는 제품은 한번 구매해서 조금 내가 그 빨리 결정했다고 해도 자주 구매하게 되면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또 선택 바꿔서 해보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주 구매하는 게 아니고 구매 후 결과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에 위험 부담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잘못 구매했을 때의 후회라든가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막 디프레스 되게 하는 그런 경우 있죠. 자, 그럴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에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앞에 거하고 다른 게 각 상표 간 차이가 미미할 때 자, 미미한 케이스는 제가 잘 그 확정적으로 아직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면서 자주 구매하는 게 아니면서 상표 간 차이가 요 앞에서 봤던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때 이런 거를 구매하는 행동은 어떤가 하면 앞에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구매 후의 행동이 중요해요. 구매 후에 불만사항을 발견했어요. 내가 원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걸 결정을 했는데 딱 사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불만사항을 발견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정보를 얻었어요. 그걸 내가 사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야, 너 그거 얼마 주고 샀냐? 언제 샀냐? 물어봐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더니 야, 그 가격이면 옆에 다른 제품이 있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그거 샀냐?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제일 그 흥분할 때가 비교할 때죠. 비교할 때. 비교할 때는 그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자, 호의적인 정보를 얻으면 구매 후에 부조화를 경험해요. 부조화가 뭔가요? 부조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레저넌스가 뭔가요? 레저넌스. 레저넌스가 뭐죠? 공명, 공감 이런 거죠. 공명, 공감. 내가 신경 써서 제품을 샀는데 친구라는 녀석이 나한테 야, 그 가격에 말라고 샀냐? 뭐 하려고 샀냐? 옆에 다른 거 사면
제품 품질도 더 좋고 색상도 더 좋고 그런 거 몇 가지 있는데 왜 이거 샀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 상태가 친구하고의 공감이 아니라 어떤가요? 부조하죠, 부조화. 그 순간만큼 부조하잖아요. 자, 이건 제가 예를 든 거고, 구매 후에 심리 상태가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약간 후회가 되는 거예요, 부조화가. 후회라는 거, 후회. 여러분 중에 이런 후회 해본 적 있죠? 제품 샀을 때. 제가 아까 노트북 얘기했는데 요즘 노트북 제조회사들이 잘 만들죠, 대부분. 대부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상표 간 차이가 아주 1위 사업자, 2위 사업자는 뚜렷한지 모르지만 2위 사업자, 3위 사업자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3위, 4위 사업자 간에 상표 간 차이가 그렇게 있나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내가 사갖고 쓰고 있으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부조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 상태는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분 마음의 불안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마음의 불안감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꾸 긍정적으로.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래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내일은 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 구매 후에 확신을 갖게 하기, 이거는 이제 마케터가 하는 역할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를. 느낌상의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하냐? 제품의 일부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친구한테 야, 이거 내가 파일 정리 같은 거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노트북이 참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한다는 거야. 합리화를. 또 다른 경우는 야, 이거 색상 봐라. 색상 끝내준다. 색상. 이런 색상이 찾아봤는데 없다. 특정 기능이라든가 특정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인지 부조화를 겪을 때 사람들은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연결되는 게 자기 합리화. 객관적인 비교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사용하는 특징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 자, 이런 행동을 하는데, 조금 전에 여기서의 마케터의 입장은 좋아하게 하거나 좀 정보를 정확하게 줘서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신념이 형성되도록 하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마케터가 하는 역할이. 구매 후에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촉진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도 부각되는 특징이 있죠. 부각되는 특징. 다른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차별화되는 거. 우리 디자인이 끝내준다. 그렇게 되면 구매한 사람도 약간의 인지 부조화를 겪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고관여 구매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관여 구매 행동을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